자, 그럼 우리 이제 교육과정 A 같이 이제 해설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A-1번은 총론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문제 풀 때 뭐부터 본다 그랬죠? 지문 보지 않습니다. 소문항부터 봅니다. 일단 여기 문제에서 도대체 지문은 뭐냐? 뭐가 나왔느냐? 유치원 교사들의 대화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바로 어디로 오느냐? 소문항으로 옵니다. 절대로 소문항을 읽기 전에 지문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소문항을 먼저 보시면 A에서 자, 문제를 구조화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파악하는 이거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실제 시험에 가서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문제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기억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확인해야 될 건 뭐다? A다. A예요. 그죠? 네, A입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일단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자, 신교사가 유아를 위해 지원한 내용을 20 개정 유치원교육 편성 운영을 반영해 한 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신교사가 유아를 위해 지원한 내용입니다. 교사가 지원한 내용을 어떻게 한 가지 쓰는 겁니다. 한 가지 쓰는 거야. 한 가지 쓰는 건데 자, 여기 조건이 달립니다.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A에서 신규 유아를 위해 지원한 내용을 한 가지 찾아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의 편성 운영을 반영하여 즉 얘가 바로 조건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상황인 거고, 그죠? 네. 지문의 상황. 우리가 지문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A로 가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질문이 뭐냐?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 교사가 유아를 위해 지원한 내용을 한 가지 쓰는 거다. 자, 그러면 교사가 유아를 위해 지원한 내용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거기 지원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서 쓸 때 중요한 조건이 뭐냐? 편성 운영을 반영하여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문제 파악이 되셨나요? A로 가는데 거기서 뭘 찾는다? 그렇지. 편성 운영을 반영하여 교사가 지원한 내용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만 자꾸 외우시지만 문제 풀이력을 기르려면 바로 문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부터 먼저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갑니까? A로 옵니다. 네. 자, 여기서 A에서 못 찾는다고요? 편성 운영을 반영하여 지원한 내용이다. 자, 그럼 지문으로 와볼까요? 쭉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제임슨이 있어요. 그죠? 제임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뭘 했는가 보니까 일단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 하던데, 네. 함께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국을 낯설어 하더라. 그 다음에 한국말도 서투르다는 거. 한국말도 서투르다. 그런지 놀이에 끼지 못하더라고요. 라는 거죠. 일단 여기 제임슨의 특성이 나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제임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을 낯설어하는 거. 그죠? 한국을 낯설어하고 한국말이 서투르더라.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도 놀이에 끼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이제 뭐가 나올까요? 교사가 지원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지원이라는 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이들이 어떤 지금 놀이하고 있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면 제임슨과 다른 유아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더니 바로 지원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 뭐 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니까 교사가 지원한 내용은 뭐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지원한 거예요. 그럼 자, 이 지원 내용에 뭐가 반영되었습니까? A에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뭐예요? 바로 그죠? 차별 없이 우리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이니까 바로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 그 편성 운영의 망이 떠올라야 된다. 망은 뭡니까? 편성하여 운영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편성하여? 그렇죠. 포인트 차별 그랬어요. 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자, 그럼 제가 이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라고 하는 다문화 반편견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자, 그러면 그런 어떤 다문화적 요소 또는 반편견적 요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성신장,
종과 문을 외워라 그랬어요. 자, 성신장은 뭡니까? 성, 그 다음에 신체적 특성 장애, 그 다음에 종과 문은 종교, 가정 및 문화적 배경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그 중에서 뭐에 해당하다? 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거니까 문화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배경. 네, 그래서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지원했다, 제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기왕이면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제임슨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더라. 그러니까 제임슨이 겪은 어려움까지는 안 쓰셔도 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 나누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지원한 내용을 넣을 때는 so that 지원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까지 넣어주시면 문장이 좀 더 완결성이 높아지겠죠. 네, 자, 그래서 가족 및 문화적, 여기는 가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사실은 이 다문화 가정은 가족과도 관련된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넣으셔도 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문화적 배경이 되겠어요. 문화적 배경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자,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우리의 조건인 거죠. 반영, 편성 운영을 반영한 내용이죠. 그래서 편성 운영을 반영한 점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교사가 지원한 내용은 뭡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원이니까 이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네, 차별이 없도록 활동을 제공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느냐 하는 궁극적인 효과까지 나오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 한국말에서 노래 끼지 못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임슨과 다른 유아들이 서로 배려하며 어울리게 되었다. 어울리도록 지원함.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제공하여 지원함. 여기까지만 쓰셔도 되지만 항상 여기 교육적 그래서 소대 어떻게 되었는데 까지 넣어주시면 더 완성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원한 내용을 우리가 저기서 쓰는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편성 운영을 반영한 조건이 포함되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사례를 편성 운영의 지침을 우리가 반영해서 답안으로 작성하는 게 포인트더라. 편성 운영, 교육과정 언어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교사가 지원한 내용을 함께 엮어서 답안을 작성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로 오시면 네, 자, 2번 문제로 오시면 여기는 일단은 근거가 뭐냐? 조건이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일단 뭡니까? B에서 그죠? 자, 그러면 B에서 머리 장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도대체 소대 뭘 하라는 거야? 김 교사가 잘못 실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잘못 실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찾는 거예요. 찾아 어떻게 내용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몇 가지를 찾으라 그랬냐면 두 가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우리는 배점을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찾아서 쓰는 건데 2점이에요. 네, 잘못 실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인데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배점은 2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잘못 실행하고 있는 걸 찾아서 써야 되냐? 아니면 바르게 고쳐 쓰는 것만 써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서 고쳐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잘못된 내용을 쓰고 그걸 고친 것을 넣는다고 틀리게 하지는 않아요. 점수가 감점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겠죠? 답안의 길이가 자칫 너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교육과정 A와 B의 유형을 비교할 때 이게 지금 한 가지당 1점이면 바르게 고쳐 쓰는 내용에 1점이 할당되므로 B를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알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쳐 쓰는 내용 중심으로 쓰자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부분만 딱 쓰려고 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어떤 문맥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통문장으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B로 와서 이제 잠깐 보시면은요. 자, 우리 반 레오도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레오입니다. 이번엔 레오이죠. 요즘 유치원 교육과정을 잠깐만. 네. 레오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 왔다. 요즘 유치원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네. 교육 내용의 개혁성을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 초등교육과정과 연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그 개혁성 고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다. 뭐 이거는 잘했네요. 그죠? 계열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전의 레오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네. 자, 그러면 이 교사는 지금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네. 일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 잘못 실행한 거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레오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나왔네요. 유아평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레오를 왜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지? 왜 그러죠? 유아평가의 목적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가? 좀 이상해요. 그죠? 네, 의문이 들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5개학 59개의 내용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의 틀로 사용하고 있다. 자, 우리 교육과정에 평가 지침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죠? 5개 영역 59개 내용을 성취의 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잘못된 거 찾았다. 그 다음에 그리고 레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초연계 차원에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은 뭔가 반감을 느끼지 않아요? 유초연계 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이 유초연계 교육입니까? 아니죠. 유초연계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유초연계 교육의 목적은 그렇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전이되도록 연결되도록 하려는 것이 유초연계 교육의 목적이죠. 근데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교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뭘 했죠? 유초연계 차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수준 교과 내용을 거의 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유초연계 교육을 할 때 뭘 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 교과 내용을 가르친 거죠. 그죠? 네. 이거는 커다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명확하게 드러난 잘못된 실행은 유아평가를 위해서 5개 영역 59개 내용의 성취 여부를 평가 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다. 5개 영역 59개 내용의 성취 여부를 평가 틀로 사용하고 있는 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오가 초등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교과 내용 거의 다 가르친 거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쓰는 게 아니라 뭐죠? 바르게 고쳐 쓰는 거다.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자, 위에는 뭐 잘못된 게 없는데요. 네. 계열성을 고려해서 가르치는 건데 계열성을 고려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 교과 내용 거의 다 가르치는 건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유초 연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초 연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응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초 연계와 관련된 구성 중점 뭘 우리가 개정 중점 등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응교육과 연관된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초연계교육, 이응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초등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예, 유초연계 차원에서 그랬는데 유초연계 차원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초연계 차원에서 이응교육을 시행하되 네, 유초연계 또는 이응교육을 실행하되 유의점이 뭡니까? 1학년 수준 교과 내용을 거의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내용을 상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지금 이제 지침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메인 포인트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용을 상해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점수가 반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왜? 이 교사는 왜 초등학교 내용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것이라고 이응교육을 유초연계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초연계 차원에서 요게 앞으로 가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제가 쓴 것처럼 이 순서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뭘 했냐면 이응교육을 하며 또는 뭐 유치원계 차원에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됩니다. 포인트는 첫째
바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응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초등학교 1학년 내용을 상회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응교육 또는 유초 연계 교육을 할 때 그 목적은 첫째, 유치원과 초등학교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유의점은 초등학교 1학년 내용을 상회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평가이죠. 네, 그래서 여기 평가도 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유아평가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유아평가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유아의 발달 변화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의 발달 변화를 평가 또는 이해하기 위해 평가의 목적. 네. 그래서 평가 목적 수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5개 영역 59개 내용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되 어떻게 한다? 종합 59개 내용을 종합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죠? 종합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해설에는 초등학교 입학전 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함이라는 유아평가의 목적 잘못되었다. 그거는 발달 변화를 평가 또는 이해하기 위해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5개 영역 59개 성취 후 평가 틀로 사용하는 점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요거를 성취 여부 평가 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적응이라고 하는 유치원계 교육의 목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초일 교과 내용을 다 가르치는 것은 이응 교육을 하되 또는 유치원계 교육을 하되 초등학교 이런 수준 내용을 상회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각 1.1점에 0.5, 0.5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이 키워드들이 있어야 1점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예전보다 좀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종합적인 복합적인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번 시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의 포인트만 잡았다면 이번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분석 기능이 요구되는 문항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비교적 이제 요건 조금 쉽죠.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의 성격입니다. 자,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은 성격이, 출제 빈도가 지금 이제 높죠. 네. 그래서 C에서 일단 보시면 우리가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 성격 중에 뭐가 있어요? 공통성과 다양성의 반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양성이 나왔는데 그걸 분석해서 기관 수준의 다양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가지씩 써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격에 보면 기관 수준, 개인 수준의 이제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역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디서 찾느냐? 자, C에서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적 성격에 근거하라고 했지만 이 뒤에 질문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장면은 C고 결국 찾아야 하는 건 뭐죠? 바로 그렇죠.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어나가자는 내용. 하나는 기관 수준, 하나는 개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도 우리가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1번 문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를 보시면은요. 자, 제임스 지역이 공공기관 실시하는 다문화 지원 서비스 연계해 주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교육 지원청과 인근 대학이 연계한 통역 서비스 지원도 있더라. 자, 요거는 지역 수준의 다양성을 표현한 그 대화입니다. 대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유치원에 이주 배경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더라. 그래서 다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유치원이니까 이건 뭐죠? 기간 수준의 다양성을 반영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이 기간 수준의 다양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말의 서툴은 제임슨을 위해서, 제임스니까 요거는 개인 수준의 다양성에 해당해서 뭘 했나 보니까 모국어로 번역된 그림책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어울리실 때 또래 관계를 지원하는 활동을 또 계획해봐요. 두 가지나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다시 오시면 기간 수준의 다양성은 이주 학부모들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인 수준의 다양성은 우리말의 서투른 그래서 또래 관계가 어려운 제임슨을 위해서 그렇게 그림책 제공과 또래 관계 지원하는 활동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씩 쓰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임슨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그 다음에 또래관계 지원 활동 중 하나를 써도 여기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성격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공통성과 다양성의 동시 추구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지금 현재 반복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볼 때, 이런 공통성 다양성의 동시 추구, 그 다음에 유아의 전인 발달과 행복 추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 교육과정은 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행복이라기보단 그죠? 유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중심적이고 놀이 중심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할 때도 거기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길러야 돼? 자율성과 창의성을 길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를 유의해서 보시죠. 자, 함께 실현한다라고 할 때 뭐뭐가 필요해요? 유아와 교사, 그죠? 유아와 교사, 유아와 교사. 그 다음에 원장, 네.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렇게, 네. 사실은 유아, 그 다음에 교사, 원장, 학부모, 지역사회. 그래서 몇 가지예요. 5개의 키워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 정도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과정에서 5가지의 항목이 저 중에 뭐 2-3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경우에 묻고 있는 것은 일단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 편성 운영, 성격, 그 다음에 유치원 연계에 대한 바른 이해, 유치원 연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연계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론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안정적으로 반복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성격, 추구하는 인간상, 교사, 자율성 등이 반복 출제되고 있다는 점. 네, 특히 최근에는 어디서만이 구성중점, 편성운영, 교수학습에서 빈출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6년 2016학년도 2번 기출문제에선 성격 편성 운영을 반영한 현장 실행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침과 사례를 함께 반영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그다음에 유치 연계와 평가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5개념을 수정하는 문항이 출제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항으로 가죠. 자, 2번은 평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놀이중심 교육과정, 유아중심 교육과정으로 이행한다라고 할 때 가장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이행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아이들이 놀이에서 아이들의 이 경험과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2번째는 특히 이 교사의 지원이라고 하는 교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교사의 지원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교사의 지원이 근거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거 기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아들에 대한 평가, 즉 유아의 놀이에 대한 관찰 기록 또는 활동 결과물,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뭐를 해야 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아이들의 놀이를 우리가 놀잇감,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 구성, 그리고 상호작용, 그다음에 아이디어 제안, 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교사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근거 기반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한 평가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일단 교사협의회에서 나눈 대화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관찰지, 이렇게 해서 2가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소문항으로 와서 보면, 자, 뭐에서 나오냐? 빈도사건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건은 뭐냐? 일단 빈도사건 표시법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런데 그것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빈도사건 표시법의 특징, 그럼 뭐가 장단점이 있겠죠. 아니면 주요 목적, 기능. 빈도사건 표시법은 뭘 하기 위한 방법이냐. 그럼 그것의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요 정도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빈도사건법의 특징, 이게 이제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예, 사례를 거르는 스크린이 되는 거고, 가의 A, 장면은 어디야? 가의 A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잘못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1번 유형과 비슷합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갑니까? A로 와요. A를 볼 때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 잘못된 거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 거르는 스크린이 뭐다? 빈도사건 표시법의 특징이다. 자, 그럼 빈도사건 표시법의 우리가 특징을 살펴보면 빈도사건 표시법의 포인트는 뭡니까? 특정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도사건 표시법은 행동의 발생 횟수, 도대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와 같은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A를 보시면 여기에 시간 표시법과 달리 빈도사건 표시법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행동도 관찰할 수 있다. 그렇죠. 자주 일어나지 않는 발생하면 기록하면 되니까 사용도 간편하죠.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질적 정보도 제공해요. 네,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양적 정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찾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에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적 정보도 제공해요. 부분을 양적 정보를 제공해요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해요인지 정말 뜬구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통문장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 얼마나 행동에 대한 질적 정보, 행동에 대한 질적 정보를 뭘로 바꿔야 돼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해요.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으로 문장을 완성형으로 써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네.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양적 정보도 제공해요. 뭐 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양적 정보인가 하는 의문이 남기 때문에 그분 넣어주시면 더 정교한 답안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양적 정보 또는 뭐 발생 빈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뭐 그렇게 괄호 열고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화살표 괄호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선생님인데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는 부정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줄을 긋는다거나 아니면은 괄호 정도를 깔끔하게 사용하신 건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문항은 빈도사건 표시법의 특징이 양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가를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사건 표시법과 시간 표시법을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개념상으로는 그냥 외워요. 그 특징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 빈도사건 표시과 시간 표시법인 거예요. 왜?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빈도사건 표시법은요.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행동이 우리가 관찰하는 시간 동안에 몇 번 일어났는가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시간 표시법은 여기는 시간, 여긴 보시면 알겠지만 빈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시간 표시법은 시간을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시간,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동안 표시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나타난 행동의 어떤 지속, 패턴, 분포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시간 표시법은 일정한 시간 간격, 인터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총 관찰 시간이 총 시간이고 거기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를 이렇게 인터벌로 나누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특징이더라. 그래서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이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오래 나타나는가 이런 것 등을 알고자 할 때 시간 표시법을 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빈도사건 표시법과 시간 표시법의 차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오시면 가히 밑줄 친 기억을 하는 이유를 한 가지 쓰고 그다음에 가히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거 한 가지씩 써라. 자, 그럼 일단 우리 가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가서 뭘 확인한다? 기억과 니은을 확인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기억은
기억을 하는 이유입니다. 기억은 이유예요. 기억은 이유이고 니은은 해당하는 걸 쓰는 거다. 자, 그럼 가로 가겠습니다. 자, 가로 와서 보시면 네, 기억과 니은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최교사입니다. 유아들과 생활하며 관찰 행동의 시간을 정해서 관찰지로 기록하기 쉽지 않더라. 네, 여기 밑에 보면 히트가 나와 있네. 행동의 빈도에 포인트를 둔 건 빈도 사건 표집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관찰 행동에 초점, 포커싱 되어 있는 거는 사건 표집이에요. 여기서 사건이랑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간 표집은 시간을 정해서 기록하는 거니까 그거는 시간 표집이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그건 힌트고. 자, 그다음에 일단 자연적 관찰을 선호한다 그랬는데 때로는 일반경이 있는 관찰실에서 통제적 관찰을 한다 그랬어요. 자, 기억을 하는 이유를 쓰라 그랬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일반경이 있는 관찰실에서 통제적 관찰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지만 통제적 관찰은 자연적 관찰에 비해 제한점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통제적 관찰을 하는데 일반경이 있는 관찰실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통제적 관찰의 일반경이에요. 일반경이죠. 일반경이 메인인데, 자, 일반경을 어디서 쓰고 있다고? 그냥 자연적인 관찰 상황이 아니라 통제 관찰 상황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통제 관찰은 아무래도 관찰자의 어떤 의도와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조건들이 포함된 인위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통제라고 하는 그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관찰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관찰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관찰자 영향이 아이들에게 미쳐서 아이들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관찰자 영향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의 간섭인 거죠. 그래서 통제 관찰을 할 때 일반경이 있는 관찰실을 많이 쓴다. 그 이유는 뭐죠? 관찰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가장 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통제적 관찰, 자연적 관찰에 비해 제한점도 있다. 그 제한점을 쓰라는 거네요. 니은은. 그죠? 네. 자, 그러면 통제적 관찰이 자연적 관찰에 비해 갖는 제한점은 뭐냐? 통제적 관찰은 인위적 장면에서의 관찰이잖아. 장면을 설정해 둔단 말이야. 아이들이 뭐뭐를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죠. 대표적인 게 보보, 반두라가 했던 보보 인형 실험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위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아이들의 행동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상황에 이거를 보편화, 관찰 결과 일반화할 수 있다, 없다?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커다란 제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통제 관찰을 하면서 일반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포인트 관찰자의 영향 없이 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자연스러운 행동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포인트 관찰자의 영향 없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유아의 행동, 유아의 자연스러운 행동 확보,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참여 관찰에 통제 관찰에 어디 갔나? 통제 관찰과 그다음에 자연 관찰을 비교했을 때 이런 그 통제 관찰의 문제점은 뭐냐면 통제된 상황에서의 행동이다. 네, 또는 인위적 상황에서의 행동이므로 네, 포인트 일반화가 어렵다. 한마디로 일반화가 어렵다인데 네,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함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cause and의 구조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즉 and인 일반화가 어렵다만 쓰면 그 내용은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왜 일반화가 어려운지를 같이 쓰셔야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1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통제된 또는 인위적 상황 행동이므로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제 관찰할 때 일반경을 설치하는 이유는 외적 요인을 최소화를 통해서 관찰 상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관찰 상황이 흐트러지지 않게 통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찰자 영향 없이 유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관찰자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관찰자 효과 최소화를 통해서 뭘 한다?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 관찰자가 외부에서 관찰과 기록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주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관찰자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동일한 상황을 여러 명의 관찰자가 동시에 검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찰 자료에 수집된 자료에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재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 그래서 한마디로 수집된 자료에 객관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특히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아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교사도 함께 우리가 관찰한 내용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인트는 첫째는 관찰 상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즉 통제할 수 있다. 관찰 상황의 통제. 두 번째는 유아의 자연스러운 행동 확보. 관찰자 효과 최소화. 를 통한 자연스러운 행동 확보.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요 정도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자연관찰, 통제관찰, 참여관찰의 이 목적, 그 다음에 장면, 그 다음에 관찰자의 역할, 그 다음에 장단점, 특히 장단점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자연적 관찰은 일상생활, 통제적 관찰은 실험실이나 특정한 관찰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통제된 상황의 관찰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으로 가시면 B에서 잘못, B입니다. 잘못된 것을 두 가지 찾는데, 자, 찾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유를 쓰는 게 목표, 요구사항입니까? 이유를 쓰는 거다. 잘못된 것의 이유를 두 가지나 우리가 찾아서 써야 됩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다시 B로 갑니다. 자, B로 가면, 네, 한참 앞으로 가야 되죠. 네, 자, B로 와서 보시면은요. B가 어디 갔나? 나가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네, 자, 일단 빈도사건 표지법 관찰 지침이 나와 있는데 관찰 전, 관찰 단계, 우리 이제 보통 지침은 관찰 전, 관찰 과정, 그 다음에 관찰 후, 요렇게 이제 지침들이 제시가 되죠. 그러면 전 단계에서는 대상 유아 선정, 장소를 정하죠. 그 다음에 관찰을 할 때 사실은 조작적 정의가 관찰 전에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요거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갔으니까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방해 행동, 뭐에 대한 조작적 정의냐? 방해 행동이다. 그러면 이 조작적으로 정의된 방해 행동을 보이면 범주에 해당하는 범주에 기록을 하는데 어떤 방식? 세기표를 이용합니다. 세기표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1회에 3분 관찰 후 30초 기록해서 총 10회 관찰한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1회에 3분 관찰하고 30초 기록해 총 10회 관찰한다. 그래서 이게 빈도사건 표지법이니까 이거는 시간 표시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놀이 방해행동 다양하게 관찰되어서 해당하는 범주에 모두 표시한다? 안 되죠. 지금 봤을 때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해당하는 범주의 하나에 위에 보시면 행동을 보이면 그 해당하는 범주에 표시한다 그랬는데 해당하는 범주에 모두 표시한다는 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관찰 기록의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빈도 왜곡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우리가 해설을 볼 건데요. 잘못된 것은 일단 1회에 3분 관찰 후 30km 총 10회 관찰한다가 잘못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를 쓰는 거니까 관찰 시간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기록하는 것은 시간 표시법의 특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뭐 길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빈도사건 표지법은 특징이 발생할 때 즉시 기록하는 방법이지만 제시된 지침은 시간 단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를 쓸 때는 잘못된 것 없이 그냥 이 밑에 것만 나누어서 쓰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연결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작성한 게 바로 이거예요. 1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거고요.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놀이 방해행동 다양한 관찰을 되어서 해당하는 범죄에 모두 표시한 다가
잘못됨이는 또는 표시한다는 동일 사건에서 중복 체크를 통해 빈도의 왜곡, 동일 사건에서 중복 체크를 빈도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이 뒤에 나온 내용은 뭐, 여러분 시험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적을 수는 없고요.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중복 체크한 거죠. 네. 그래서 또는 여기에다가, 관찰한 행동에 해당하는 다양한 범죄 모두 표시하는 것은, 네. 그래서 해당하는 범죄, 다양하게 관찰되었을 때 해당하는 범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네, 포인트. 중복 체크를 통해서 빈도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복 체크 빈도의 왜곡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함으로 중복 체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빈도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수정해서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여러 범주를, 한 사건 또는 한 행동에 대해 여러 범주를 동시에 표시하면 또는 모두 표시하면 행동의 발생 빈도가 과대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는 빈도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요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빈도사건 표시법과 시간표시법을 정확하게 구분하는가. 네. 그것이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 범주를 목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을 정확하게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조작적으로 정의된 목록에 해당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행동 관찰에, 특히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행동 관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복 체크하는 것은 결국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를 낮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항의 경우에는요. 일단 무엇을 묻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빈도사건 표시법의 핵심 특징, 네, 특히 이것을 시간표시법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제관찰과 자연관찰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찰 기록 양식과 그 다음에 실제 기록상의 어떤 오류를 판별하는 요것을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항이 평가형에서 출제가 됐는데, 평가 영역은 최근 5년 동안 평가 도구의 준거이죠. 평가 도구의 준거, 즉 신뢰도와 타당도, 객관도 같은 데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평정적도, 그 다음에 관찰자 오류, 그 다음에 참여 관찰의 제한점 같은 이 평가 도구의 어떤 성격, 그 다음에 제한점, 한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쉬운 수준의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내용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그걸 주어진 자료에서 또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하는 이러한 3가지의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4년에는 평정척도와 관찰자 오류, 2025년에는 참여관찰의 제한점과 행동목록법 작성원리, 2026년에는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서 사건표시법 절차를 오류 수정하는 문항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평정척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BC 그 사건표시법이죠. 그다음에 저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찰자 오류입니다. 네, 그다음에 행동 목록 그 목록과 관련해서 작성 방법, 그 다음에 기록 방법,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이 비교적 빈출되고 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이제 보시면 쭉 지문을 대충 이제 보니까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유괴, 그 다음에 아동학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이제 지문이 출제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나는 또 뭐야, 이거는. 기노트 나왔으니까 부모교육이네. 이게 바로 영역복합형의 대표적인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항부터 보시면은요. 가의 밑줄 친 기억의 대처 방법으로 교사가 지도해야 내용 한 가지 쓰시오 그랬는데요. 자, 기억으로 갑니다. 자, 아동권리 관심사 연수를 들었는데 유괴 예방교육 중에서 어떤 유괴의 유형에서는 유아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유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을 해서 유인하는 유형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가히 밑줄 친 유발해서 유인한다고 했을 때 그 기억에 따른 대처 방법을 우리가 지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아이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유괴하는 유형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유괴범이 어린이들의 착한 마음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으면 알려주기 그랬는데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네. 특히 알려주고 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이용해 도와달라고 할 수 있으나, 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사실은 대처인 거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또는 어른이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유괴 시도이므로, 유괴 시도일 수 있으므로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그래서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이때는 대처 방법을 적어주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2번 이제 문항으로 가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 권리를 한 가지 쓰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어디냐? 가히 밑줄 친 니은입니다. 네. 가히 밑줄 친 니은을 일단 와서 우리가 보시면은요. 니은이죠. 자, 지역 놀이터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반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동 친화 도시 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히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아동의 권리는 뭐냐라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반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아동 친화도시위원회에 전달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니까? 바로 참여권이 되겠습니다. 참여권. 자, 그 다음에 2번은 협약 원칙입니다. 협약에 보면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리 범주만 아시면 안 되고 원칙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원칙 두 가지는 뭡니까? 비차별의 원칙, 그 다음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거해서, 자, 어디? A에서. 자, 질문은 뭐죠? 잘못된 부분을 찾아 이유를 한 가지 써라. 잘못된 부분에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유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의 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의 A로 와서 보시면, 자, 이 중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죠, 우리. 그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고요. 유아들의 생존과 발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생존권, 그리고 발달권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학대받은 정황이 누구? 부모로부터. 정황이 발견되면 분리해서 보호해야 된다.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 분리 조치가 중요하다. 네. 하지만 부모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부모의 이야기? 네. 선생님 혼자 들어볼 수 있죠. 피해 유아가 엄마가 때려서 같이 살기 싫어요라고 말하며 분리를 원한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동학대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아가 뭐라요? 피해 유아가 엄마가 때가 같이 살기 싫다라고 이해하는 분리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가 있어서 자녀를 때립니까?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아동을 권리의 주체소리가 존중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부모는 어떻게 훈육을 해야 돼? 아동이 최우선과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서 아동의 재반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훈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훈육할 권리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래서 A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네. 이 딕과 관련해서 나의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네. 그 다음에 미음에 들어갈 예시 순서대로 써라 그랬는데요.
어디가, 제가 문제를 좀 올라갔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 A에서 잘못된 문찾아 이유를 쓴다면, 자, 아동의, 지금 보면 부모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그죠? 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훈육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이렇게 부모의 의견을 부모에게 훈육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잘못됐냐면, 네, 아동이 뭐를 원해요? 때려 같이 살기 싫다고 하는 걸 분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판단의 근거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를 작성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부분을 찾는데 그것보다 더 포인트는 이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동 이익 최선의 이익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임.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코스앤데를 이 위배되는 게 도대체 뭐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함축해서 그대로 뭐 우리가 써야 되는 찾아서 쓰시오는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진술하기 위해서 코즈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훈육권을 근거로 피아동의 분리요구를 경시한 것은 또는 부모의 훈육권을 근거로 아동이 분리를 요구함에도 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 것은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쨌든 위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좀 함축해서 쓰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임. 네. 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쓰는 방법은 훈육권과 아동의 요구가 반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인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라고 하는 또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은요. 여기 이제 부모 교육 문제가 같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답안 올려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4번 문항을 같이 볼 건데요. 4번 문항에서 내용을 뭐 다 풀기보다는 좀 약간 답안의 내용에 대해서 뭐 좀 분분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가고 문항 유형을 설명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요, 이제 의사통 영역에서 출제가 된 내용인데요. 매년 의사통역은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여기에 문학이 따로 출제되기도 하고 뭐 같이 출제되기도 하면서 의사통역은 최소 2문항에서 3문항 정도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번을 보시면은요, 가에서 밑줄친 기억과 가입니다. 가의 기억 니은이죠. 그죠? 가의 기억 니은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공통으로 나타난 유아기 초기 문법 발달의 특징이에요. 네. 자, 초기 문법 발달의 특징입니다. 초기 문법 발달의 특징하면 뭐가 있죠, 우리? 그렇죠. 과잉규칙화 있잖아요. 사실은 문법 발달에서, 과잉규칙화 전보 문장, 전보식 문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가서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그 특징이 언어 습득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의 관점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써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무엇인지를 봐야 되네요. 가로 와서 기억과 니은을 보면 갔다 왔다요. 니은은 뮤지컬이가 뭡니까? 그렇죠? 네. 과잉규칙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법규칙의 과잉규칙화 또는 과잉일반화. 문법규칙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가?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잉규칙화라고 하니까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무엇에 과잉규칙하냐, 과잉일반화냐. 왜냐면 저희가 단어 의미 과잉일반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규칙의 과잉일반화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 용어를 쓰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것을 특징을 설명하라 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문법을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포인트는 규칙의 확대 적용이에요.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문법 습득해 가면서 새로 알게 된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
네. 자, 그래서, 여기 언어 사용에 어떤 형태의 법칙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음. 그런데 여기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일단 특징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문법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문장을 사용할 때 어떤 형태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과잉규칙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과잉규칙화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과잉규칙화가 바로 아이들의 언어 그 발달과 관련된 행동주의 이론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특히 아이들의 이 시기에는 언어 학습이 아니라 언어 습득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생뚱론의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걸 보여줄 때 대표적인 예로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 행동주의 이론의 관점과 다른 점 한 가지 써라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써야 되겠죠. 행동주의는 뭐뭐한 반면 어디나 그죠. 그 특징. 네. 그래서 규칙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인데 그 특징이 언어 습득에 대한 행동주의 이론과 다른 점을 써라라는 거죠. 그러면 행동주의 이론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인의 언어를 모방과 강화를 통해서 강화를 통해서 학습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입니다. 유아 스스로 언어의 규칙을 생성하여 언어를 습득함. 스스로 규칙을 생성하여 언어를 습득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가 아니라 무엇을 나타낸다.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언어의 내적 규칙을 생성, 언어를 습득함을 보여줌 또는 학습한 것이 성인의 모방이나 강화를 통해서 학습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어떤 형태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언어를 습득한 걸 보여줌. 그래서 포인트 스스로 규칙을 생성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습득한다.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주의의 모방과 강화를 통한 학습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언어의 규칙을 습득해 나감을 보여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행동주의의 특징으로서의 모방과 강화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습득 이론처럼 언어의 규칙을 습득함으로써 언어를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감으로써 또는 생성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무슨 관점인가? 그 관점에서 기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제는 두 개의 관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묻고 있다 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문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오시면요. 2번은 나의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다해서 찾아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나의 디귿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다해서 찾아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문제를 그리고 1점밖에 안 줬어. 이건 진짜 잔인한 거죠. 일단은 관련된 활동 1점. 그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 1점에서 최소한 2점 정도 주면 좋은데요. 일단 나의 디귿을 볼까요? 자, 나의 보면 디귿 인식을 하는 모습, 디귿 인식과 관련된 놀이. 요거만 보고 알 수가 없네. 맥락을 봐야 되겠네. 자, 구름빵 뮤지컬을 보러 갔다 왔고요. 그래서 수민이가 오늘 개구리 공주 동화책 제목을 보더니 구름빵 할 때 구다. 네, 개구리 공주 할 때 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개구리 공주 동화책 제목을 보더니 구름빵 할 때 이 구자가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럼 이 아이는 뭘 인식한 거죠? 음절을 인식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유아들이 요즘 디귿 인식하는 뭐 자주 볼 수 있다. 다음에 디귿 인식과 관련된 놀이를 계획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하는 건 뭐지? 바로
음절이에요. 자, 그럼 음절과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음절하고 예전에 쓰라 그랬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활동을 여기서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화 사건을 회상하고 재구성하는 놀이는 요거는 뭐예요? 이야기 이해력이죠. 그 다음에 동화책 중에 편지를 쓰는 거 요거는 쓰기 활동이죠. 카드로 끝말이 이어지도록 카드를 이어서 놓아본다. 그랬어요. 자, 끝말은 뭐예요? 말이니까 말이라고 하는 끝말, 뭐, 그 다음에 입말, 뭐, 시작하는 말, 이렇게 가면 요거는 음절 단위의 인식을 돕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몸짓으로 표현해요. 낱말 카드 몸짓으로 표현하는 건 이건 어휘나 또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다. 네, 언어 이해. 그 다음에 언어 지식이 따르기도 가라사대라고 말하면 말하는 데 따라 가라스를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놀이를 한다는데 요거는 듣기와 관련된 거예요. 듣기와 관련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듣기, 네, 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활동은 카드로 끝말 읽기가 되겠고요. 네. 그런데 그 카드로 끝말 읽기로 우리가 생각한 이유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활동을 써 말어. 써야 돼.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카드로 끝말 읽기 활동은 하고 써주셔야 되겠죠. 끝 음절과 첫 음절의 동일성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끝말, 그 다음에 시작하는 첫말의 동일성, 같다는 것을 뭐 풀어가지고 같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끝말과 이 끝말 읽기 활동의 특성이 왜 음절 인식에 도움이 되는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대충 보면은 옛날의 문제와 유사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라고 하니까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카드로 끝말 읽기 활동은 어떤 아이들의 기능을 증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교구나 이런 것들의 교육적 가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요. 자, 언어의 제 영역.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언어의 기능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풀고 가죠. A, B를 포괄하는 영역을 쓰고 그 영역에 해당 활동을 다 해서 찾아 써라 그랬는데요. 네. 자, 언어를 우리가 구분할 때 언어의 유형은요. 전달 수단에 따라, 언어의 어떤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문자 자료에 의존한 문자 언어와 구두, 문자에 의존하는 것과 구두로 표출된 건 뭐죠? 음성 언어가 되겠어요. A는 음성 언어죠. 그 다음에 언어를 구분할 때 기능에 따라 요건 이제 의사소통 기능이거든요.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메시지를 받아 해석하는 거 뭐라 그러죠? 수용 언어라 그래요.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건 표현 언어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자, 그러면 음성 언어이면서 수용 언어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바로 듣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본 활동 중에서 아이들의 듣기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뭐밖에 없었죠? 그렇죠. 언어 지시 따르기 놀이가 있었고요. 다른 거는 듣기라기보단 어떤 내용, 의미 이해와 관련된 네, 여기는 다 뭐 듣기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듣기가 아니고 내용 이해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한 듣기 기능의 발달을 돕기 위한 것은 언어 지시 따르기 놀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문항의 경우에는 초기 문법 발달의 특징, 그 다음에 행동주의와 언어 습득 이론의 관점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의문 인식과 관련해서 음소 음절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언어 유형을 구분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이 문항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세 가지가 한 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첫째, 이 아이들의 이런 갔다 할 때 뮤지컬이와 같은 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장 적용해가는 아이들의 언어를 스스로 언어 규칙을 스스로 생성하면서 언어를 습득해 나간다는 걸 설명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이들의 우리 한국 아이들이 이렇게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영어권의 아이들은 음소 단위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음절 수준의 인식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의 이런
구분 유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최근 5년 동안 출제 경향은요, 음소와 음절, 형태소와 같은 이 음운 조작에서 이제 굉장히 상당히 많이 1점 이상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의 교육과정 내용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읽기 쓰기, 즉 문해 발달과 관련된 문해 발달에 대한 관점, 그다음에 접근법 이런 것들이 반복 출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23년은 의문 인식, 그다음에 언어 단위, 25년까지는 아이들의 의미론, 아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것도 나왔고요. 26년에는 문법 발달, 의문인식, 그 다음에 듣기로 이것들이 한데 연결되어서 복합적인 출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오시면은요. 자, 일단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로 가면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가다. 네. 그럼 묻고 있는 건 뭐냐면, 네. 교사가 가에서 교사가 지원한 내용을 한 가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한 내용의 기준은 뭐가 되죠? 조건은 뭐냐면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게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의 활동을 보면 읽기 쓰기 활동에 여기서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쭉 다시 놀고 싶은데 아쉽구나. 여기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런데 근데 다른 친구도 이걸 정리 안 한 거라 생각 치우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니까 애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그러니까 교사가 지금 뭐라 그러죠? 너희들의 생각을 써두면 어떨까? 그러니까 서준이가 만지지 마시오라고 써. 네. 그래서 교사가 지원한 내용으로서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너희의 생각을 써두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저 지원 내용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읽기 쓰기에 관심 가지게 내용과 관련 지어서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이제 교육 과정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교사의 지원 내용, 그다음에 교사의 발문, 그다음에 교사의 지도 방법 이런 것들을 쓰는 대표적인 문항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의 생각을 써두면 어떨까라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제공한 거예요. 지원 내용. 그런데 그것의 의도는 읽기 쓰기 관심 가지기에 관련해서 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쓰도록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의 내용, 그 다음에 실제 상황에서 나타난 것에 대한 해석,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나의 A와 관련하여 B의 교사 대화 중 잘못된 내용을 두 가지 찾아 각각 바르게 고쳐 쓰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B 교사 대화예요. 네. B 교사 대화인데 잘못된 내용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건데 일단 잘못된 거 뭐 찾아야지 뭐. 그런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보는 건 나의 A와 관련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나의 A와 관련해서 보시면 나의 A는 뭐냐? 비밀의성 보물찾기라는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다. 읽기 쓰기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비밀의성 보물찾기 활동에서 이게 활동 방법이고 단어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문장 중간에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나의 A는 들어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B 교사 내용에서 잘못된 거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보물지도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하면서 음소 결합을 경험할 수 있어 흥미롭네요. 그랬어요. 네. 자, 우리가 음소 결합, 보물지도 문장 만들기 놀이. 여기 있죠. 문장 만들기 놀이인데 여기서 음소 결합이 있어요? 음소 결합 없어요. 그러면 비밀의 성은 어디에 있어요? 비밀의 성은 뭐를 타고요? 비밀의 성은 뭐와 함께 가요? 비밀의 성은 뭐로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된 건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상황에 적합한 뭐예요? 단어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죠? 여기서 물어본 건 단어 이해이죠. 그래서 상황에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는 경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음소 결합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또는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경험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우리 반 아이들 어디까지 왔나 동실게 하면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했는데 재밌더라. 어디까지 왔나 그러면 어디까지 왔다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저도 문장 만들기 지원하기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읽기 쓰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문장 만들기를 할 때 그림책을 활용해서 읽기 쓰기, 네, 다양한 읽기 쓰기 활동하는 게 가장 이제 통합적인 언어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장 만들기 놀이를 위해서 쓰기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영역과 어이구 분리해서 운영하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의미 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특히 유아기에는요. 이렇게 듣기 말하기, 그다음에 읽기 영역과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리하여를 통합하여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내용을 찾아 각각 바르게 고쳐 쓰시오 그랬는데 음소 결합.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네, 음소 결합을 상황에 선택하는 경험으로 고침. 요것만 넣으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출제 미스입니다. A형과 B 유형이 동일한 사실은 형태의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디는 찾아 1점, 고쳐 쓰는 거 1점 이렇게 B형에선 주고 A형에선 그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1점으로 처리하는 건 잘못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출제자들의 A팀과 B팀이 미스매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두 가지를 쓰는데 각각의 1점이라서 네, 음소 결합을 상황적 선택하는 경험을 고침 여기만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뭐뭐에서 무엇으로 고침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에서 무엇으로 고침 이렇게 가지고 함께 적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답안을 써야 하느냐, 좀 짧게 쓰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채점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답안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 시험장 상황에 가서 대처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다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의 시에 나타난 방법 유아의 어휘 습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한 가지 써라. 일단 1번부터 풀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의 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라 그랬어요. 다를 보시면 자, 일단 쭉 보시면 읽기 발달과 관련해서요. 첫째, 의문인식과 철자, 소리, 대응 등을 포함하는 뭐 그랬는데요. 일단 유아기의 아이들 읽기 발달 제일 중요한 게 의문인식이에요. 그런데 그 의문인식에다가 플러스 파닉스죠. 철자, 소리, 대응은 파닉스라 해서 그 두 개가 결합되는 우리 뭐라 그러냐면 해독이라고 합니다. 디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유아의 읽기 발달에는 크게 이렇게 해독 능력 플러스 아이들이 읽기 이해, 그러니까 여기서 읽기 이해라는 거 의미 이해 과정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의사소통 영역에서요 초기 문해와 관련된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거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근거 기반 읽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기초할 때 우리가 초기 읽기의 구성 요소를 보는 이제 그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NRP, National Reading Panel이라고 하는 데서 읽기 학습, 읽기 발달에는 5가지가 들어간다. 첫째, 의문식, 두 번째, 파닉스, 세 번째가 유창성, 그 다음에 어휘, 읽기의 전략.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기의 텀머 같은 경우에는 읽기를 해독 플러스 언어 이해라고 하는 2개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 해독에 뭐가 들어가냐? 의문인식 플러스 파닉스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어디 갔느냐?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된 용어의 개념 읽기 발달과 관련해서 디코딩이 되겠고요. 근데 그 개념을 예전 같으면 쓰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설명하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디코딩, 해독이라고 하는 거 의문 인식과 철자, 소리, 대응을 통해서 포인트, 글자를 소리로 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것의 특징을,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용어의 개념을 뭘 설명을 해야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문인식과 철자, 소리, 대응 등을
포함하는 것.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찾아 쓰라고 하든지.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약간 문제가 이상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는 것은 해독이고 그것의 의미는 이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포인트 디코딩. 네. 이거 글자를 소리로 전환하는 능력.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기 이제 지금 어디 갔느냐? NLP에서 제시한 읽기학습의 5가지 구성 요소는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느냐? 2번이 있는데, 네, 시에 나타난 방법이 유아의 어휘 습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한 가지 쓰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다시 앞으로 가서요. 다의 시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지문이 이렇게 길어요. 다로 와서 지금 쭉 보면 우리 반 아이 좋아하는 과자를 같은 친숙한 글자를 활용한 노래 그림책을 지원하고 있고 긴교사로 갑니다. 자, 어제 옹기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읽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옹기 가마 빚는다라는 어휘를 잘 모르죠. 잘 일상에서 안 쓰는 거니까. 그런데 책의 여러 다른 장면에서 같은 어휘가 나오니까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책의 여러 다른 장면에서 그 어휘를 어떻게 반복해서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정교사는 그래서 옹기축제가 있는데 직접 빚어보면 어휘에 도움이 될 것 같죠. 직접 체험만큼 아이들이 그것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시에 나타난 방법들. 첫째는 뭡니까? 그림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그 어휘를 접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 어휘와 관련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휘 습득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의미를 깊이 있게 딥 러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깊이 있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과 깊이 있는 이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의사소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기 문해에서 상당히 이제 빈출되는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문해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해독, 그죠? 그 다음에 어휘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최근 5년 의사소통에서는 문해 발달에 대한 관점 비교, 그 다음에 문자 언어 지도 접근법, 그 다음에 특히 이른 글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친숙한 글자 있죠. 그 다음에 언어교육 접근법 이런 것들이 반복 출제되고 있는데요. 21년도에는 뭐 교육과정에서 그다음에 24년에서 25년까지는 상향식 접근, 그 다음에 읽기 접근법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2026년도에는 바로 초기 문해와 관련된 개념적 요소들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2026년도에 나온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정교하게 27학년도에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죠.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한 이론적인 이해와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 좀 딥러닝 좀 해주세요.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인데요. 문학에서는 문학은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이 안에 좀 올려드렸기 때문에 소문학 1번 같은 경우 가상적 내러티브 구성 요소 중에서 지금 보시면 구성 요소가 배경, 사건, 인과관계, 그다음에 인물, 뭐 시도, 결과, 결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문학 2번으로 가시면은요. 우리가 그림책 읽기 관련해서 보면 매니어 와이즈만의 반응적 그 문학과 관련된 상호작용 유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그림책 읽기 접근법은 분석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법인데 여기서 매니어 와이즈만은 반응 중심 문학 활동과 관련된 상호작용 유형을 로잔블랏의 이론을 가져와서 정보 해상적 질문과 심미적 질문의 유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어딨나. 나의 니은을 잠깐 보시면은요. 나의 니은.
네. 지금 보시면 그림책을 읽고 안되라고 쓰여있는 연우야 안돼 왜 엄마가 안되라고 했을까 연우가 집안에 위험하게 야구방망이 휘두르고 있을까 윤교사가 여기서 이제 니은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합한 발문을 바로 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의 근거에서 써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보회상적 질문은 적합하지 않네.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 갔나 심미적 질문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글의 의미를 그림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유용하다. 그래서 그것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6번 문학은 좀 생략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답안이 있어서 그래도 1번도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나의 장면에서 글과 그림의 관계를 설명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림책을 보시면은요. 나의 그림책은요. 네. 일단 여기 보시면 그림이 어때요? 네. 그림이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그 사건에 대한 그 반응, 엄마의 반응, 연우야 안 돼라고 하는 것만 글로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건 거의 뭐 이건 글자 없는 그림책에 가까운 그림책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은 어떻게 문제가 되는 사건을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엄마의 반응을 연우야 안 돼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장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오시면은요. 자, 나에서 답을 A가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쓰고 납니다. 그래서 A가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A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대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A와 관련하여 나의 그림책을 갖는 교육적 가치를 써라 그랬는데 이 3번은요. 이 그림책 읽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발달 심리, 매술 욕구 위기 이론과 연결한 대표적인 이제 복합형 문항이죠. 네. 자, 그래서 특히 나의 그 내용을 보시면 네, 엄마의 폭, 뭐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매술 욕구 위기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문항 2번이죠. 다음의 A와 관련하여 나의 그림책을 갖는 교육적 가치 한 가지 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는 뭐냐면 소속과 사랑의 욕구인데,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인데, 자, 나의 제시된 그림책 유형, 나의 제시된 그림책 유형은 뭐야? 안돼하지 마라는 그림책이죠. 거기 나온 사건은 뭐야? 흔히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주 부딪히는 일상생활의 경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상생활 경험을 다루고 있는 그런 그림책이 아이들의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와 관련된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를 서술해 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일단 일상생활 경험과 관련되면 아이들이 동일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근한 주제, 친근한 인물이죠. 친근한 주제와 인물을 아이들이 쉽게 동일시할 수 있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문제 해결력이나 그다음에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아이들에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의사소통 영역에서 묻고 있는 건 가상적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 요건 한 번 정도 더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에서 구성 요소 글과 그림의 관계. 그 다음에 매니어 와이즈만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이제 문학에 접목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 영역 매년 5년간 특히 반응 중심 문화교육 이론들, 그 다음에 그림책 유형 이런 것들에서 많이 이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23년에는 아이들의 상상하기를 촉진하는 발문, 25년엔 사이프의 반응 유형, 패러디 그림책, 동국지도까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 26년에는 내러티브, 그 다음에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런 매술 욕구 위계 이론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우리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7번은 이제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영역이 출제가 된 것이고요. 지금 소문학 1번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아이들의 도덕적 정당화,
추론의 그 이유를 쓰는 거.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과 미음이죠. 밑줄 친 니은과 미음이라고 하는 건 갈등이나 딜레마 상을 포함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런 실질적인 유치원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토의 활동을 할 때 그것이 갖는 교육적 효과, 요걸 이제 묻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현진에게 나타난 도덕적 동기화 요인. 그래서 도덕적 동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도덕성 발달 단계를 외울 때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발달 단계를 외우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기의 대부분은 뭐야? 그렇죠. 처벌 회피입니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욕구 충족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인정, 뭐 이런 순서로 발달을 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이들의 자기 조절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만족 지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족 지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쓰도록 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뭐냐면 리을과 같이 이제 말한 이유 그랬는데요. 네. 자, 이렇게 일상생활 딜레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이들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딜레마 상황을 이용한 토론 활동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도덕적 딜레마가 있고 일상생활 딜레마가 있는데 일상생활 딜레마가 왜 더 효과적이라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느냐. 그 이유를 이제 물어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아이들의 발달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렇죠. 자신의 실제 상황 또는 일상생활과 또는 자기의 경험과 관련되었을 때 어떻다? 더 높은 흥미와 참여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유아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자기 중심성이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실제 상황과 관련되었을 때 더 높은 흥미와 참여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의미 구조로 하나의 문장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는 콜버의 도덕성 발달 이론, 도덕적 동기화 요인,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만족 지연, 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실제 갈등 상황을 이용한 이야기 나누기의 교육적 효과를 이제 물어보는 시험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여서 최근 5년 동안 사회관계, 특히 사회성 발달 영역의 출제 경향을 보면 감정 조절, 사회적 기술, 갈등 해결, 가치 판단, 가치 명료화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출제가 되었고요. 2026년에는 이런 흐름들과 관련을 맺고 있죠. 그러면서 도덕성 발달, 그 다음에 도덕적 동기와 만족 지연, 그 다음에 딜레마 상황을 이용한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관계 영역에서 이렇게 사회성 발달, 그 다음에 유아 사회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요. 특히 사회관계 영역은 아이들의 사회적 놀이 또는 인적 놀이와 연관지어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관계 영역인데요. 이 사회관계 영역은 그나마 이제 A 유형 중에 가장 이제 쉽게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요. 네, 일단 아이들의 이런 사회적 참여도에 따른 놀이 유형, 그 중에서도 협동놀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협동놀이의 특징을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놀이 유형 중에서 협동놀이의 특징을 사례에서 찾기에 해당하는 문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어떤 놀이 상황에서 나타난 그런 그 행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놀이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래서 그 놀이의 의미를 우리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가 여부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특히 이제 사회 정서적 발달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자기 조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관계 영역이 놀이와 가장 많이 연결해서 출제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이들 사회적 기술, 감정 조절, 갈등 해결, 그 다음에 놀이에서는
규칙 있는 게임, 인지적 놀이, 그다음에 사회적 놀이에서는 뭐 혼자 놀이 같은 것도 나와서 협동 놀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협동 놀이가 나온 게 특징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2026년은 그래서 협동놀이의 구조,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자기주전 정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 특히 이제 듣기와 말하기가 이제 하나의 이제 문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기 쓰기와 관련된 이론들, 접근법들, 그 다음에 지도 방법, 교육과정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문항은 또 문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항이 각각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법칙은 아니고요. 이것들이 서로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에서 일단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여러분들이 범주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공부를 하되 실제 시험에 섞여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의사소통 영역 어때요? 5개 영역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교육과정 A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임경화 교수님께서 교육과정 B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